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겨냥하고 나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면서 비판을 했던데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네, 얼굴을 보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기생충 박사로 상당히 유명한 서민 교수가 이제 자신의 칼럼 홈페이지에 올린 그런 글인데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을 향해서 상당히 강한 표현을 했습니다. 저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나라 기자 폭행에 즐거워하는 건가? 정신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방중 때 경호원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해서 마치 기자들이 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열성 지지층이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신에 병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의 기생충학과 교수고요. 서민 교수. 그리고 기생충 박사로 알려져 있다고 노 기자가 얘기했는데 강병규 기자, 네. 지금 그래픽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생충 학자지만 한편으로는 칼럼니스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보 인터넷 매체에서 이제 글을 자주 써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특히 2013년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었잖아요. 그때 이제 풍자 칼럼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윤창중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라는 제목이었고요. 이제 진보적인 색채로 이제 글을 써오다가 한편으로는 2006년에 모 일간지에 박근혜는 여자다라는 주제로 이제 칼럼을 썼다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썼다가 오히려 그 진보 매체 혹은 진보 여론에게 좀 약간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서민 교수가 갑자기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가 좀 궁금한데 이 데스크가 직접 통화를 해보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서민 교수와 제가 오늘 오전에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왜 저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을까?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지만 저부터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민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밤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른바 문바 사이트를 보는데 문 대통령의 불리한 기사가 있으면 댓글 조작 같은 걸 하는 걸 내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봤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정말 많이 병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나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다. 대통령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쓴 글이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에 무언가의 글을 또 하나 남긴다고 하면서 저한테 묘한 좀 여운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위원장 보시기에는 저 서민 교수의 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무모한 비판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제 진영 측면에서 저 같은 사람이 저런 지적을 했다 그러면은 또 저도 이제 또 싸잡혀서 비난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서민 교수 같은 경우는 정치책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향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저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글을 썼을 때 최근에 예를 들어 제가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하셨을 때 아침 식사 못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지적했을 때 그걸 소위 인터넷용어로 좌표 찍고 달려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좌표 찍고 제 글의 링크를 이제 아까 말한 문바 사이트들에 게시해가지고 비난 댓글을 폭주하게 한다든지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서민 교수는 이걸 관찰자적 시점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식인으로서 이런 지적을 하는 건 상당히 의미 있다 보고요. 사실 이 부분에 공감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문제는 서민 교수가 다시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서 표현된 문바라는 분들한테서 다시 이제 집중 포화를 맞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 데스크 말씀대로라면 서민 교수는 이걸 의도한 행동이고 실제로 더 이어나갈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재밌는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지금 방금 문바라고 말씀하셨는데 문바라는 단어는 조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좀 비하 섞인 그런 발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그렇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좀 정정하도록 하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말고도 바로 이 사람이 또 발끈을 했습니다.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격려하실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여론을 받드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실패하지 않았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도가 임기 내에 낮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높은 지지도로 시작도 했지만 상당히 그 높은 지지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국민 정서와 가깝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기숙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홍보수석을 지냈던 인물이죠. 조 전 수석이 왜 저렇게 발끈하고 나선 겁니까? 이준석 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언급했던 서민 교수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중에 열성 지지자 중에 좀 잘못된 행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예로 든 것이 바로 이제 조기숙 교수가 지난주에 이제 그 중국 방중했을 때 뭐 기자에 대해 가지고 언급한 그런 폭행의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말을 했던 그 기사를 이제 인용했거든요. 조기숙 교수 입장에서는 뭐 나를 비난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소위 거기서 쓴 문빠라는 표현도 싸잡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게 이게 받아들여 가지고 뭐 이게 명예훼손도 성립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또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문빠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게 뭐 특정이 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인을 그렇게 비하했으면 모르겠지만은 조기숙 교수가 뭐 법적으로 알아봤겠지만은 사실 뭐 과도한 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겁주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참 안팎으로 시끄러운 것 같은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행을 놓고도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데스크가 좀 정리해 보셨죠? 그렇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지금부터는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강병규 기자, 오늘 저 여의도에 있는 민주 당사 앞에서 민주노총의 시위가 열렸다고 하는데 연일 민주노총 때문에 민주당이 좀 시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어떤 상황인지 제가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지금 영상인데요. 자, 입김이 이렇게 나오는데 민주노총 관계자 20여 명이 경찰과 대치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자회견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기자회견이 10분 동안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영주 사무총장 추미애 대표실에 있어서 그냥 잠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직접 구호를 같이 외치기도 하고 이영주 사무총장을 향해서 이 집회의 참가자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거나 혹은 같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겁니까? 여기가 자유한국당 당사 앞입니까? 박근혜 정부가 하던 걸 문재인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이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막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크게 이제 비난을 했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 장면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촛불 정부의 집권 여당 하는 짓거리입니까? 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파까지 깨려고 덤비답니까?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정치 수배를 적극 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근혜와 제일 앞장서서 싸웠던 한상균이 박근혜가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한상균은 제일 먼저 감옥에서 나왔어야 됩니다. 자, 건강하세요. 네. 투쟁! 네. 투쟁! 마지막에 투쟁이라고 외친 저 여성은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인데요. 지금 2년째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수배자 신분입니다. 민주당사를 기습 점거해서 나흘째 지금 은신해 있는데 검찰과 경찰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준석 위원장 보시기에는 이게 한상균 위원장하고 이영주 사무총장이 약간 평행 이론을 저희가 보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특히 위에서 이제 그때 한상균 위원장이 그때 조교사에서 도피하고 있을 때 이렇게 뭐 승복을 입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손 흔드는 모습,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있다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이제 참 오버립이 많이 되는 이런 장면인데요. 저는 이번에 그 민주노총에서 하는 주장을 보면은 결국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됐으니까 한상균 씨는 그와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를 펼쳤는데 전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뭐 정치범으로서 이렇게 한상균 위원장이 들어간 게 아니라 폭력 시위를 사실상 주도하고 지휘했던 그런 책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처벌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법부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별적인 사안으로 뭐 구속돼가지고 뭐 재판 중이라 해가지고 한상균 위원장이 했던 일들이 뭐 잘했던 일이 절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지난 8월에는요, 시청자 여러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을 만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영주 사무총장은 수배자 신분이었죠? 네, 수배자 신분이었죠. 근데 사실은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경찰이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그림을 좀 영상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좀 재미있는 좀 이상한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입니다. 노동부에서 아예 그 8월 달에 김영주 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한 것을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했더라고요. 네. 그 당시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지금 보시면 악수를 하고 있고요. 저게 지금 이제 한국노총을 만난 이후에 민주노총으로 가서 양대노총을 상대로 뭔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만난 자리인데 보면은 이제 이영주 사무총장이 옆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악수를 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지금도 바로 옆에 서 있잖아요. 예. 근데 저게 사실은 수배자 신분을 몰랐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고용노동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저런 식으로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서 게재를 할 정도인데 왜 체포영장에 대한 어떤 집행이 없었는지 이건 좀 의문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정책을 총괄한다고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체포가 되어야 할 수배자와 만났고요. 근데 그 만난 모습을 그 정부 부처는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뭐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법 집행에 있어서 엄격하지 못하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왜냐하면 다른 수배자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파악됐으면 바로 잡았을 겁니다. 근데 민주노총에 속된 말로 이제 좀 지위가 있으신 분한 이유만으로 지금 수배 절차를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것인데 예. 사실 이 안에서 또 가가지고 민노총 만나가지고 그때 김영주 장관이 했던 말 중에도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 게 한상균 위원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뭐 촛불 혁명이고 무슨 얘기를 해도 반 정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건 사법부에서 폭력 시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노동부 장관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사법부 무시입니다. 행정부의 장관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가지고 실형 선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게 과연 정부의 자세라면은 앞으로 법 앞에서 만일 평등하지 않다면 결국 그 법이라는 건 무너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도 당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참 오랜만에 어제 황교안 전 총리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지난 5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았는데 예. 어제 갑자기 SNS에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이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가짜 뉴스를 비판하면서 다시 등장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성균관대 동문들이 자랑스러운 성균인으로 황교안 전 총리를 선정한다라는 뉴스까지는 나왔는데 예.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황 전 총리가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다분히 감정 섞인 글을 올렸는데요. 예. 그 글 첫 시작이 어떤 문장이었냐면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첫 문장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가요? 요즘 일부 언론 등에서 저에 대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두 거짓 뉴스다.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허. 근데 공교롭게 이 글이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네. 성대 총동창회가 좀 시끌시끌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성대 총동창회가 황 전 총리를 자랑스러운 성균인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일부 동문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황 전 총리는 촛불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상 반대 이 서명운동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딱 그 무렵에 황 전 총리가 아니 이거 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이 성대 자랑스러운 성균인 선정에 대해서 뭔가 이 잘못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이런 글을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가짜 뉴스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비판하면서 다시 등장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을 볼 텐데 근데 뭐가 가짜 뉴스라는 거고 뭐가 진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행간입니다. 황 전 총리는 예. 여전히 불친절하다입니다. 불친절하다. 네, 뭐 황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과잉 의전 논란도 많았잖아요. 예. 너무 좀 뻣뻣하다.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에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예. 뭐가 가짜뉴스인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성균관대에서 성균인상 준다는 게 가짜라는 건지 뭐가 가짜라는 건 아니 논란이 벌어진 게 가짜라는 건지 어디가 가짜인 거예요? 없어요. 그 얘기가. 몰라요? 예. 김성환 씨도 모르는 겁니까? 저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르는. 왜냐하면 황 전 총리 글을 보면은 그냥 그 의혹 거기에 대해서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내가 진상을 다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방송 사이트를 링크 걸어줬어요. 국회 방송 사이트를? 예. 근데 국회 방송 사이트 들어가서 알아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가짜인지, 뭐를 반박하고 싶은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데 그게 네네. 뭔가 정확하게 짚어주질 않는 불친절함이 느껴졌다 이 말씀.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이요. 두 번째 행간은 정치한다는 오해 사기 딱 좋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평판에 가장 예민한 집단이 어딜까요? 정치인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정치는 언론 보도에 죽고 살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게 황 전 총리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언론 보도를 비판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월에 이제 퇴임한 직후에 저 퇴임합니다 이러면서 글 올리고 난 다음에 벌써 5번째 언론 보도에 반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거였었죠? 5월 20일이었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왕이 뒤통수 친 황교안 언급하며 사드 압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 안 하고 난 다음에 사드 덜컥 배치하고 나서 중국이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장문의 반박성 글을 올렸고요. 5월 30일에는 세월호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때 글머리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것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고요. 7월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글머리가 뭐였냐면은 황망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황 전 총리가 억울해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평판에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반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글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치인들이 아마 해석할 때는 정치한다는 오해사기 딱 좋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정치는 기다리는 게 아니다입니다. 이건 또 갑자기 왜 나오는 얘기입니까? 어제 황 전 총리가 올린 글 보면은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거요? 언론 보도를 반박한 다음에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 네. 그러니까 이걸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날 좀 호출해 주십시오. 나 정치하고 싶거든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문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정치권에 있습니다. 어필을 하는 메시지였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요, 잘 아시다시피 정치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하고 싶다면 꽃가마 태워서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치에 대해서 뛰어들고 험한 길도 질척거리는 길도 내 스스로 개척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다는 겁니다.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며 다시 등장한 황 전 총리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효수님, 그런데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이념 지향이 다른데 통합이 가능할까요? 반대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지한다, 찬성한다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국민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역시 의견이 분분하네요. 다시 등장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을 볼 텐데 근데 뭐가 가짜 뉴스라는 거고 뭐가 진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행간입니다. 황 전 총리는 여전히 불친절하다입니다. 불친절하다? 네. 황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과잉 의전 논란도 많았잖아요. 너무 좀 뻣뻣하다.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에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뭐가 가짜뉴스인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성균관대에서 성균 인상 준다는 게 가짜라는 건지 뭐가 가짜라는 건 아니면 논란이 벌어진 게 가짜라는 건지 어디가 가짜인 거예요? 없어요. 그 얘기가. 몰라요? 예. 김성환 씨도 모르는 겁니까?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황 전 총리 글을 보면은 그냥 그 의혹 거기에 대해서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내가 진상을 다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방송 사이트를 링크 걸어줬어요. 국회 방송 사이트를? 예. 근데 국회 방송 사이트 들어가서 알아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가짜인지, 뭐를 반박하고 싶은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데 그게 뭔가 정확하게 짚어주질 않는 불친절함이 느껴졌다. 이 말씀.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이요. 두 번째 행간은 정치한다는 오해 사기 딱 좋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평판에 가장 예민한 집단이 어딜까요? 정치인들이죠. 그렇죠. 정치는 언론 보도에 죽고 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황 전 총리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언론 보도를 비판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월에 이제 퇴임한 직후에 저 퇴임합니다 이러면서 글 올리고 난 다음에 벌써 5번째 언론 보도에 반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거였었죠? 5월 20일이었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왕이 뒤통수 친 황교안 언급하며 사드 압박.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 안 하고 난 다음에 사드 덜컥 배치하고 나서 중국이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근데 이거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장문의 반박성 글을 올렸고요. 5월 30일에는 세월호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예. 이때 첫머리, 글머리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것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고요. 7월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글머리가 뭐였냐면은 황망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황 전 총리가 억울해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평판에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반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글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치인들이 아마 해석할 때는 정치한다는 오해사기 딱 좋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러네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정치는 기다리는 게 아니다입니다. 이건 또 갑자기 왜 나오는 얘기입니까? 어제 황 전 총리가 올린 글 보면은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거요? 언론 보도를 반박한 다음에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 네. 그러니까 이걸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날 좀 호출해 주십시오. 나 정치하고 싶거든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문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정치권에 있습니다. 어필을 하는 메시지였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요, 잘 아시다시피 정치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하고 싶다면 꽃가마 태워서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치에 대해서 뛰어들고 험한 길도 질척거리는 길도 내 스스로 개척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다는 겁니다.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며 다시 등장한 황 전 총리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효수님, 그런데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이념 지향이 다른데 통합이 가능할까요? 반대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지한다, 찬성한다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국민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역시 의견이 분분하네요. 입으로 갑니다. 그동안 녹취 파일로만 자세히 들을 수 있었던 최순실 씨 육성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거에 증거가 있나요? 제가 직접적인 참여를 했다는 게. 저는 정부의 정책에 어떤 예산에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거에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이권도 정부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고, 그렇죠. 저는 미르재단이나 어떤 블루케이나 어디를 통해서도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통장이나 제가 개인 이득을 취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본 적이 없고요. 관심도 없고, 저는 그런 인사자료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제 주변에는 그럴 만한 사람도 없고, 제가 그런 거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증인은 윤 전 추와 잘 알던 사이가 아닌가요? 피트니스에서 근무했었으니까 얼굴은 압니다. 윤 전 추는 누가 자신을 피청구인의 행정관으로 추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 증인이 추천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요. 왜 그렇게 보시죠? 저는 그 사람이랑 같이 저는 운동했지만 볼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고 새벽에만 나왔던 사람들이랑. 증인이 윤전주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전추 씨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꼭 시집 가세요. 최순실이라고 기재한 것을 기억하나요? 기억 못합니다. 피청구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노태강 문화체육부 국장을 아나요? 모릅니다, 전혀. 그런데 증인의 주거지 책상 위에서 발견된 메모지에 노태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하도 고용태나 유상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도 무슨 문서라고 많이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갖고 제가 그런 것도 다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2016년 1월경 고영태에게 관세청 차장과 인사국장을 할 만한 사람을 알아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의 말은 제가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고영태 진술에 의하면 증인은 평소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는 사람들을 항상 좌파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사람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보라는 말을 하였고 누구에게 듣고 와서 그 사람에게 알아보라고 특정하여 지시한 적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고영태의 진술은 신빙성도 없고 2014년에 촬영을 한 걸로 봐서 계획적으로 모든 일을 꾸몄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태 진술에 의하면은 문화체육부에 근무하는 최철에게 고영태의 진술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네, 최순실 씨 검찰이 징역 25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 구형됐고요. 그런가 하면 전해드린 대로 오늘 새벽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정농단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했죠. 우 전 수석까지 구속이 되면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분을 만나보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새벽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 3번 만에 법정 구속. 사실은 이번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요사이 법원의 기류를 보면 좀 그렇다라는 전문가들 예상이 나왔거든요. 네네. 예, 노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셨었어요? 네, 저도 사실 속단하기는 어려웠지만은 앞서 두 번의 이 구속영장 청구가 다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법꾸라지 또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만은 확실히 이번에 그 구속 사유로 이렇게 기재된 죄목들이 앞서 두 번보다는 좀 죄질이 무거웠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권순호 판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혐의 사실이 소명이 됐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 이게 이유다. 두 번째 때도 권순호 판사였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혐의 내용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남아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래서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뭐 이유랄까요? 예. 사실 그때는 이제 그 우병우 수석이 있었던 민정수석실에서의 어떤 불법 사찰 이 주된 이제 혐의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는 그와 달리 그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감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이제 법에 의한 정당한 이제 공무집행인데 그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별 감찰을 하려고 했던 건 뭔가 하면 우병우 수석의 어떤 개인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막으려니까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와 또 다르게 무겁게 봤던 거죠. 이번엔 어쩔 수 없었다. 이번에는 빠져나가게 해주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죄질이 훨씬 무거웠다고 봅니다. 훨씬 무겁고. 수사도 그 사이에 뭐랄까 증거가 더 쌓여서 좀 단단하게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두 번의 어떤 그 일종의 실패 경험. 또 이번에 상당히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 검찰이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젠 구속 정도 된 겁니다. 이게 뭐 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 마지막 퍼즐 제대로 맞추려면 관건은 뭐라고 보세요? 이제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다고 지적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우병우 수석 그 처가의 그 회사 정강이라는 회사. 그 회사가 이제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수사가 대충 했다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재수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정강에 대한 수사가 관건이 될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로 좀 가보죠.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 구형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지금 검찰로서는 이제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 다 최순실 씨다라고 볼 만큼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구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정도면은 적절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게 보이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고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는 사태의 출발점이자 몸통 중에 하나가 최순실인데 왜 무기징역 이렇게 때리지는 못하느냐. 그런 얘기가 실제로 많이 나왔어요. 댓글들 보면은 무기징역일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이 꽤 많았거든요. 실제로. 그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뇌물 액수 50억이 넘는 뇌물 액수라거나 여러 가지 이 직권남용 등을 동원한 그 강요한 것 등을 볼 때 법정형으로는
그 무기징역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이 그간의 법원의 어떤 양형 기준이라거나 예. 이제까지 했던 판결의 어떤 그 관례라거나 이런 걸 볼 때 예. 아마 그런 까지 감안해서 했던 것 같고요. 다만 과거에 그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구형 12년에 선고가 5년이었거든요. 그랬죠. 예. 당시 제가 그 미국 양형 기준표를 가지고 미국식으로 적용하면 24년 4개월 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번 이 건도 화이트 칼라 범죄, 뇌물죄라거나 그런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관대하게 처분해온 그런 어떤 이 관행도 25년 구형한 배경에 들어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화이트 컬러 범죄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더 느슨하게 했던 이런 관행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게 구형이면 보통은 선고에서는 더 낮아지잖아요. 장시호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그럼 또 깎여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당연히 깎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형 25년이라도 뭐 한 15년이나 이렇게 10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선고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선고에 있어서도 꽤,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무겁게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 왜 그렇게 보세요? 최순실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안의 어떤 중요성과 또 이 사안에서 최순실 씨가 이 맡은 역할, 예. 그 범행의 정도나 죄질 이런 걸 볼 때, 예, 예. 일단은 법원에서도 무겁게 이 문제를 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최순실 씨 측에서는 징역 25년 구형? 이거 뭐 옥사라는 얘기냐 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죠.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사실 그동안 본인 입으로 뭐 차라리 사형시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법정에 이제 제대로 이렇게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지 않았던 점을 비춰본다면은. 예, 예. 형이 무겁다고 이렇게 일종의 바라듯이 표현하는 것은 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든데요. 발악하듯이, 예. 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것은 누굴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이처럼 그렇죠. 적확하게 들어맞는 예도 없을 거예요. 예, 예. 본인이 지은 죄로 본인이 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옥사란 얘기냐 하면서 뭐 소리를 질렀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리는데 그래요. 보는 국민들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더 소리 지르고 싶다는 이거. 그렇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회주의 국가의 재산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개인 이득을 취한 일이 없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형당했을 거예요. 예. 재산 몰수 정도가 아니고 예. 북한이었으면. 예, 그리고 그 정도 이 벌금형과 그다음에 거의 병과해 가지고 이제 77억 원은 직접 불법적으로 수수한 현금이기 때문에 예. 바로 그대로 추징을 하는 거고 벌금형은 형벌의 한 가지죠. 그래서 이 정도의 그 벌금형은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다. 이제 뇌물 액수라거나 여러 가지 죄질 등을 볼 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뭐 국민들 생각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하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 예. 자, 이 상황을 지금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일종의 필리버스터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걸 예견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이미 그 재판받는 과정과 여러 가지를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또 미리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되었던 공범들의 구형이라거나 여러 가지 또 일부 선고량 이런 것까지 지켜볼 때 도저히 이제 이 사법 심판에서 뭐 가볍게 풀려나거나 저는 관대하게 처분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서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이미 결단을 했기 때문에 막상 또 이게 현실화되기 때문에 다소 충격은 있겠지만은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예견된 예상한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예상한 상황. 아마 담담히 25년형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아마 받아들였을 것이다. 반응을 그렇게 예상하세요. 1월 26일에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정보?
거부하겠죠, 아마도. 구인 자체를 거부하겠죠. 법정에 나오는 것 맞습니까? 아니, 1월 26일에 이제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내려질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떤 정보를 얻으신 건 없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고, 오늘 권영철의 Y뉴스에서는요, 장시호 씨 얘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시호 씨 특검의 복덩이다, 뭐 특검의 특급 도움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 오늘 이 주제로 권영철 선임 기자가 준비를 했거든요. 노회찬 원내대표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교수의 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무모한 비판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제 진영 측면에서 저 같은 사람이 저런 지적을 했다 그러면은 또 저도 이제 또 싸잡혀서 비난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서민 교수 같은 경우는 정치책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향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저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글을 썼을 때, 최근에 예를 들어 제가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하셨을 때 아침 식사 못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지적했을 때 그걸 소위 인터넷용어로 좌표 찍고 달려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좌표 찍고 제 글의 링크를 이제 아까 말한 문바 사이트들에 게시해가지고 뭐 비난 댓글을 폭주하게 한다든지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서민 교수는 이걸 관찰자적 시점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식인으로서 이런 지적을 하는 건 상당히 의미 있다 보고요. 사실 이 부분에 공감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문제는 서민 교수가 다시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서 표현된 문바라는 분들한테서 다시 이제 집중 포화를 맞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 데스크 말씀대로라면 서민 교수는 이걸 의도한 행동이고 실제로 더 이어나갈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재밌는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지금 방금 문바라고 말씀하셨는데, 문바라는 단어는 조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좀 비하 섞인 그런 발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예, 그렇게 뭐 불러야 될 것 이렇게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좀 정정하도록 하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말고도 바로 이 사람이 또 발끈을 했습니다.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격려하실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여론을 받드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실패하지 않았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도가 임기 내에 낮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높은 지지도로 시작도 했지만 상당히 그 높은 지지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국민 정서와 가깝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기숙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홍보 수석을 지냈던 인물이죠. 조 전 수석이 왜 저렇게 발끈하고 나선 겁니까, 이준석 위원장? 방금 저희가 언급했던 서민 교수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중에, 열성 지지자 중에 좀 잘못된 행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예로 든 것이 바로 이제 조기숙 교수가 지난주에 이제 중국 방중했을 때 뭐 기자에 대해 가지고 언급한 그런 폭행의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말을 했던 그 기사를 이제 인용했거든요. 조기숙 교수 입장에서는 뭐 나를 비난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소위 거기서 쓴 문바라는 표현도 싸잡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게 이게 받아들여 가지고 뭐 이게 명예훼손도 성립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또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문바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은 인정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겨냥하고 나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면서 비판을 했던데,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네, 얼굴을 보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기생충 박사로 상당히 유명한 서민 교수가 이제 자신의 칼럼 홈페이지에 올린 그런 글인데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을 향해서 상당히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저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나라 기자 폭행을 즐거워하는 건가? 정신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방중 때 경호원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해서 마치 기자들이 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열성 지지층이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신에 병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의 기생충학과
교수고요. 서민 교수. 그리고 기생충 박사로 알려져 있다고 노 기자가 얘기했는데 강병규 기자, 네. 지금 그래픽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생충 학자지만 한편으로는 칼럼니스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보 인터넷 매체에서 이제 글을 자주 써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특히 2013년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이제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었잖아요. 그때 이제 풍자 칼럼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윤창중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라는 제목이었고요. 이제 진보적인 색채로 이제 글을 써오다가 한편으로는 2006년에 모 일간지에 박근혜는 여자다라는 주제로 이제 칼럼을 썼다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썼다가 오히려 그 진보 매체 혹은 진보 여론에게 좀 약간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서민 교수가 갑자기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가 좀 궁금한데 이 데스크가 직접 통화를 해보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서민 교수와 제가 오늘 오전에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왜 저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을까?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지만 저부터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민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밤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른바 문바 사이트를 보는데 문 대통령의 불리한 기사가 있으면 댓글 조작 같은 걸 하는 걸 내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봤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정말 많이 병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나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다. 대통령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쓴 글이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에 무언가의 글을 또 하나 남긴다고 하면서 저한테 묘한 좀 여운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위원장 보시기에는 저 서민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뭐 촛불 혁명이고 무슨 얘기를 해도 반 정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건 사법부에서 폭력 시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노동부 장관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사법부 무시입니다. 행정부의 장관이 사법부 판단에 대해 가지고 실형 선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과연 정부의 자세라면은 앞으로 법 앞에서 만일 평등하지 않다면 결국 그 법이라는 건 무너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도 당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참 오랜만에 어제 황교안 전 총리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지난 5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았는데 어제 갑자기 SNS에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이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가짜뉴스를 비판하면서 다시 등장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성균관대 동문들이 자랑스러운 성균인으로 황교안 전 총리를 선정한다라는 뉴스까지는 나왔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황 전 총리가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다분히 감정 섞인 글을 올렸는데요. 그 글 첫 시작이 어떤 문장이었냐면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첫 문장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가요? 요즘 일부 언론 등에서 저에 대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두 거짓 뉴스다.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글이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성대 총동창회가 좀 시끌시끌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성대 총동창회가 황 전 총리를 자랑스러운 성균인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일부 동문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황 전 총리는 촛불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 반대 이 서명운동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딱 그 무렵에 황 전 총리가 아니 이거 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이 성대 자랑스러운 성균인 선정에 대해서 뭔가 이 잘못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이런 글을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가짜뉴스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비판하면서 다시 등장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을 볼 텐데 근데 뭐가 가짜뉴스라는 거고 뭐가 진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행간입니다. 황 전 총리는 여전히 불친절하다입니다. 불친절하다? 네. 뭐 황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과잉 의전 논란도 많았잖아요. 너무 좀 뻣뻣하다.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게 뭐 특정이 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인을 그렇게 비하했으면 모르겠지만은 조기석 교수가 뭐
법적으로 알아봤겠지만은 사실 뭐 과도한 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겁주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참 안팎으로 시끄러운 것 같은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행을 놓고도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데스크가 좀 정리해 보셨죠? 그렇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지금부터는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강병규 기자, 오늘 저 여의도에 있는 민주 당사 앞에서 민주노총의 시위가 열렸다고 하는데 연일 민주노총 때문에 민주당이 좀 시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지금 영상인데요. 자, 입김이 이렇게 나오는데 민주노총 관계자 20여 명이 경찰과 대치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자회견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기자회견이 10분 동안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영주 사무총장 추미애 대표실에 있어서 그냥 잠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뭐 직접 구호를 같이 외치기도 하고 이영주 사무총장을 향해서 이 집회의 참가자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거나 혹은 같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기자회견 도중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겁니까? 여기가 자유한국당 당사 앞입니까? 박근혜 정부가 하던 걸 문재인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이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막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크게 이제 비난을 했었는데요. 예. 우여곡절 끝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 장면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촛불 정부의 집권 여당 하는 짓거리입니까? 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파까지 깨려고 덤비답니까?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정치 수배를 적극 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근혜와 제일 앞장서서 싸웠던 한상균이 박근혜가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한상균은 제일 먼저 감옥에서 나왔어야 됩니다. 자, 건강하세요. 네. 투쟁! 네. 투쟁! 마지막에 투쟁이라고 외친 저 여성은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인데요. 지금 2년째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수배자 신분입니다. 민주당사를 기습 점거해서 나흘째 지금 은신해 있는데 검찰과 경찰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준석 위원장 보시기에는 이게 한상균 위원장하고 이영주 사무총장이 약간 평행 이론을 저희가 보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특히 위에서 이제 그때 한상균 위원장이 그때 조교사에서 도피하고 있을 때 이렇게 뭐 승복을 입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손 흔드는 모습,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있다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이제 참 오버립이 많은 이런 장면인데요. 저는 이번에 그 민주노총에서 하는 주장을 보면은 결국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됐으니까 한상균 씨는 그와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를 펼쳤는데 전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뭐 정치범으로서 이렇게 한상균 위원장이 들어간 게 아니라 폭력 시위를 사실상 주도하고 지휘했던 그런 책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처벌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법부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별적인 사안으로 뭐 구속돼가지고 뭐 재판 중이라 해가지고 한상균 위원장이 했던 일들이 뭐 잘했던 일이 절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지난 8월에는요, 시청자 여러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을 만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영주 사무총장은 수배자 신분이었죠? 네, 수배자 신분이었죠. 근데 사실은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경찰이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그림을 좀 영상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좀 재미있는 좀 이상한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입니다. 네. 노동부에서 아예 그 8월 달에 김영주 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한 것을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지금 보시면 악수를 하고 있고요. 저게 지금 이제 한국노총을 만난 이후에 민주노총으로 가서 양대노총을 상대로 뭔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만난 자리인데 보면은 이제 이영주 사무총장이 옆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악수를 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지금도 바로 옆에 서 있잖아요. 근데 저게 사실은 수배자 신분을 몰랐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고용노동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저런 식으로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서 게재를 할 정도인데 왜 체포영장에 대한 어떤 집행이 없었는지 이건 좀 의문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노동정책을 총괄한다고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체포가 되어야 할 수배자와
만났고요. 근데 그 만난 모습을 그 정부 부처는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뭐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법 집행에 있어서 엄격하지 못하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왜냐하면 다른 수배자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파악됐으면 바로 잡았을 겁니다. 근데 민주노총의 속된 말로 이제 좀 지위가 있으신 분한 이유만으로 지금 수배 절차를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것인데 예. 사실 이 안에서 또 가가지고 민노총 만나가지고 그때 김영주 장관이 했던 말 중에도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 게 한상균 위원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서